재산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거 아니냐. 전혀. 이거하고 네. 전혀 다른 사실관계라고 저는 알고 있고, 네. 말씀하신 대로 윤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그다음에 선관위 매뉴얼 상으로나 전혀 제가 그 숨김이 없이 신고를 그러니까 했다는 재산 권은희 후보 측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급하게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불찰이었다며 현행 선관위 신고 절차와 규정을 따랐을 뿐 재산 축소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08년 당시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시가로 1,000억 원대의 빌딩을 소유한 부동산 임대업체의 주식을 50% 갖고 있었지만 재산 공개 때는 건물 시세가 아닌 법인의 주식액면 6억 원만 신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검증받겠다는 공직자재산법의 근본 취지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그 비판은 권은희 후보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타파 박중석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6.4 지방 자, 그러니까 이 권은희 후보에 대해서 뉴스타파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도한 건 맞네요. 막 화가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뉴스타파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기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진짜 권은희와 그 남편은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네. 그죠? 그리고 이 권은희 후보 측에서는 나는 법대로 했는데 왜 이러지?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의사소통이 안 된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이 남편의 회사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회사인구만.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회사,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회사들이요. 이렇게 무슨 어떤 사무실을 그럴싸하게 꾸려놓고 그렇게 하는 회사들보다 지금 아까 봐봐. 장관 후보는 빌딩이 1,000억 원이었잖아. 빌딩이 1,000억 원대 되는 법인이면 그러면 거기는 이제 상장 주식이었고, 오늘 아침에 박지원 의원의 주장은 그 당시에 그 빌딩 지분은 상장 주식이었고, 그러니 상장 주식으로서 공개하는 게 맞았다. 근데 여기는 비상장 주식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런 그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지분을 소유하는 거 아니야. 지분을 소유하고 대표이사도 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1,000억 원대 빌딩 그거는 상장 주식이었고, 예, 권은희 거는 비상장 주식이라고 이제 오늘 아침에 해명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건물들 뭐 오피스텔 몇 개를 갖고 있고, 이게 이 남편이 자기 재산으로 소유한 게 아니라 남편이 소속되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가들이구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 개인 재산으로 그 뭐라 그러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을 임대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돈을 투자를 해서 그 몇 개 상가나 오피스텔을 잡고 그 상가나 오피스텔에서 나온 월세를 뭐 직원들한테 나눠 갖고 그런 체계인 것 같구만. 응. 그러니까 이 남씨가 대표이사로 돼 있으면 그 남씨가 회사를 소유한 걸로 아는데요. 그 쉽게 얘기하면 저기 있잖아, 왜 세월호 맨 처음에 어떤 할아버지 부축해서 나온 할아버지 봤지? 세월호에 부축해서 나온 할아버지 있었잖아. 맨 처음에 막 죄송합니다 하면서 김한식 대표. 세월호에서 김한식 대표 갖고 막 죄송합니다 하면서 울고 빌고 그랬잖아. 그 사람이 대표이사라니까? 그 사람이 대표이사인데 세월호가 그 사람 거야? 대표이사의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대표이사야. 김한식인가 그 할아버지가 대표이사야. 근데 이제 한마디로 바지 사장이었잖아. 그 할아버지가 바지 사장이었잖아. 실소유주는 따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위 이제 오늘 아침까지 나온 권은희 후보 측의 해명은 남편이 부동산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거야. 비상장 주식 지분을. 그리고 그 남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위 그 부동산 회사가 보니까 하나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여러 개의 법인을 만들어서 여러 개의 법인으로 그 상가 건물들을 사들여서 그걸 지금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뉴스타파는 이게 그렇게 부동산 관리 회사를 해본 적이 없는 거 아니었을까? 내가 알고 있기는 부동산 회사들이 저런 식으로 많이 하던데 그게 불법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부동산 관리하는 회사들이 저런 식으로 이제 소위 이제 지분을 모아서, 그러니까는 주식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주식을 주고 돈을 모아. 그래서 상가가 쌀 때 잡아. 그래서 그걸 임대업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맨 처음에 사들일 때 그 주식 회사의 지분은 산 가격으로 돼 있는 거가 아니겠어. 그죠? 그리고 그 가격이 올랐다면 올린 거는 물론 지금 그 회사의 자산이죠. 그 회사의 자산이 맞아. 그런데 이 회사의 자산이 곧 권은희 남편 거냐? 그거는 아니잖아. 예. 이거는 그러니까 편법도 아니고 이게 불법이 아닌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왜 불법이 아니냐 하면, 왜 불법이 아니냐?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다 저렇게 해. 내가 알고 있기로는 부동산 투자한 사람들이 다 저렇게 한다고. 한마디로 새누리당 관계자들, 부동산 빌딩 입고 있는 사람들 다 저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쟤네가 그걸 불법으로 안 만들어놨다고. 그러니까 저게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리하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회사들이 저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게 불법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야, 우리나라가. 그 속에서 권은희 남편은 저런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회사에 지분을 40%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법인에는 바지사장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형식상의 대표이사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회사를 나누어서 대표이사 형태로 유지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편법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편법이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법이 가진 자들 중심이잖아. 가진 자들 중심의 법이다 보니 저게 불법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합법적인 거고, 그 부동산 관리 회사가 그런 식으로 합법적으로 그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거야, 우리나라가. 근데 그 남편은 그런 부동산 관리 회사에 지분 40%를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이 법인이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라 비상장 회사인 거야. 뭐 지금 나온 빌딩들이 뭐 1,000억 원짜리 빌딩이야? 아니면 뭐 한 6, 700억짜리 빌딩이야? 20억짜리 빌딩이야. 막 처음에 보여준 마름모 같이 생긴 빌딩이 그게 20억짜리 빌딩이라고. 20억짜리 빌딩에서 상가 3개 가지고 있고, 그 다른 오피스텔의 상가, 뭐 오피스텔 4개 가지고 있고, 이거를 상장해주는 게는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편이, 권은희 후보의 남편이 다니고 있는 이 부동산 관리 회사가,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는 회사네. 부동산에 이렇게 그 상가나 오피스텔을 이제 쌀 때 사서 그거 임대를 해서 임대업으로 이렇게 이익을 배분하는 그런 부동산 관리 회사이고, 근데 이 부동산 관리 회사가 무슨 어떤 건물 전체를 몇 천억이나 뭐 몇백억짜리 갖고 있는 수준은 아니고, 여기저기 조금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이렇게 그 보따리 장사 수준의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야, 투자를. 부동산 임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너무 작아서
상장이 안 되는 부동산 회사인 거야. 보니까.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 사들인 그 쌀 때 샀다가 요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부동산 회사의 자산은 올라가는 거지. 근데 그러면 지분을 40% 갖고 있으면 그리고 대표이사면 그 회사가 이거 권은희 남편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생긴 거죠. 예. 이거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 아니야. 내가 좀 잘못 이해한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아니면 잘못 이해한 거예요?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지? 그러니까 법이 여러 개, 이게 지금 이 주식회사가, 이 남편이 하는 부동산 회사가, 지금 나왔잖아. 다시 한번 들어봐. 오피스텔 4개, 상가 3개, 그런 거잖아. 응. 오피스텔 4개, 상가 3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빌딩 관리가 스마트 머식인데, 그 빌딩이 20억짜리. 그런 거 주식 상장해달라고 그러면 욕먹어. 주식시장에서, 만약에 이런 부동산 회사 주식 상장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알고 있기로는 미친놈 취급받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나는, 내가 남편한테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 그랬잖아. 나도 안 하고. 정치하는 사람은 부동산 투기하면 안 된다. 부동산 투기라는 게 뭐예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가지고, 그 매매 차익을 챙기는, 그거는 쌀 때 판 사람에 대한 도둑질이다. 그게 내가 주장하는 투기라는 개념이잖아. 그래서 정치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나나 우리 신랑은 이런 것도 안 해요. 물론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야. 돈이 없어서. 자, 그런데 지금 권은희는 경찰이었어. 불과 지지난달까지 경찰이었고, 경찰의 남편이 부동산 임대 회사를 해. 부동산 임대 회사를 여러 명이 같이 모여서 부동산 임대 회사를 하는 거야. 이건 임대 회사야. 올린 다음에 팔아먹는 게 아니라 임대업이 중심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을, 있는 자본을 모아서 임대업에 임대할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공간에 임대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거, 요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이게 올린 다음에 팔아먹기 위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임대업을 하는 회사잖아.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회사에 남편이 다니는 거잖아. 이거를 불법이라고 얘기하면 난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이게 뉴스타파가 왜 오해했냐면, 대표이사가 이름이 이 권 후보 남편으로 나오니까, 대표이사가 남편 이름으로 나오니까 이 사람이 수십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재산을 축소 은폐한 거 아니야? 라는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야.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은 맞는데, 오늘 아침까지 쭉 나온 해명을 보니까 나는 이해가 돼요. 이게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는지. 아니 근데 이게요, 왜 이게 솔직히 뉴스타파의 취재 방법이 뭐야? 서류를 띄워보는 거잖아. 이 모든 공식적인 서류를 띄워보니까 법인 대표가 이름 떡하니 2개나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수십억이고 지분은 40%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어메 이놈이 재산을 축소 은폐했구만이라고 오해를 할 수 있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뉴스타파는 권은희라고 해서 그 다른 기준으로 다가가지 않고 새누리당이나 권은희나 똑같이 대우한 거야. 새누리당 후보나 권은희나 똑같이 대우해서 너도 이거 숨긴 거 아니야? 라고 들이댄 거죠. 그러니까 뉴스타파는 공식 서류만 본 거야. 공식 서류만 받고 그 서류에 근거해서 의혹을 제기한 거야. 그러면 권은희 후보 측에서 내용을 잘 알아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권은희 후보가 후보 등록할 때 그게 잘못되면 자기가 후보 등록 취소된다는 걸 알잖아. 그래서 합법적으로 했을 거라고 꼼꼼히. 그래서 자기는 합법적인 선에서 선관위 매뉴얼대로 했다. 그러니 우리가 잘못한 건 없을 거다라는 막연한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고, 뉴스타파는 왜 남편이 갖고 있는 건물을 모르느냐 그러는 거잖아. 남편이 갖고 있는 그 건물이 매체인데 그걸 왜 모르느냐. 이게 만약에 이 권은희 남편의 개인 재산이면 아내가 알겠죠. 왜?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 오피스텔이나 상가가 남편 개인의 소유라면 당연히 아내가 알 거야. 왜냐하면 이게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지만, 이건 남편이 다니고 있는 부동산 회사가 관리하는 건물들이야. 상가, 오피스텔. 그걸 어떻게 다 아냐고. 나는 내가 남편이 시의원인데 남편이 그러면 사무실은 어느 사무실을 쓰고 있고, 시의회 몇 층 사무실을 쓰고 있고, 그 몇 평이고, 그 다음에 거기 무슨 어떤 혜택을 받고 있고 다 아냐. 난 몰라. 그건 남편의 일이잖아. 나는 오로지 집으로 얼마 갖고 오나, 월급 총액이 얼마인지도 관심도 없어. 집으로 얼마 갖고 들어오나, 그것만 관심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아니, 보통 여자들이 남편의 회사가 소유한 건물의 부동산까지 다 알고 있나? 남편이 소유한 회사에, 그러니까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까지 다 외우는 사람은 없잖아. 선거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저렇게 물어보면, 아니, 우리는 법적으로 다 문제없이 했는데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그 권은희 후보 측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고, 뉴스타파는 서류를 떼보니까, 이거 법인 대표가 권은희 남편인데, 그러면 이 법인이 소유한 건물, 대표이사, 너 이거 네 건데 너 속였어! 이렇게 되는 거지. 잘 모르니까. 권은희 후보의 남편은 어떻게 알겠어. 예. 그런 거지, 뭐. 네. 그러니까 우리 뉴스타파가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그, 유령회사다, 이러는 건 아마도 이제 여행사가 있는 그 빌딩, 지금 주차장에 가서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이 부동산 임대업 회사는 저 주차장에 지분도 있을 거야. 응. 아까 그거 유령회사 아니야? 막 이렇게 아저씨들이 담배 피우면서 얘기하잖아. 그 사람들은 거기 여행사 버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 아니야. 언젠가 거기다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동산 회사에서 투자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 땅인가 보지. 그러니까 이제 그 땅에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 땅에다가 사무실이 있는 걸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 그런 거야. 근데 이걸 갖다 이거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참 말 한마디 바꿔서 하기 달라요. 예. 없는 회사, 이 페이퍼 컴퍼니. 나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오해한 건가? 언딘 사무실은 산에 있다. 그래요? 언딘 사무실은 산에 있어요? 그렇구나. 일베 사무실은 대구에 있어. 대구에 개인주택인가 하여튼 대구에 이상한 사무실 하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법인 설립하고 막 이럴 때 그 사무실이 꼭 거기 있지는 않아. 많은 우리나라의 그 사무실이 일베 사무실이 대구에 있대요. 언딘 사무실은 산에 있고, 해양 전문가 언딘 사무실은 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베 사무실은, 대구에 있고, 그런 거야. 예. 그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뉴스타파는 정말 저 뉴스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찾아다녔을 것 같아. 관공서 다 가서 그 재산을 다 추적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사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땐 저 뉴스타파 PD들이 부동산 임대업을 안 해봐서 그래.
뉴스타파 PD들 중에 이런 식의 부동산 임대업을 해본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보통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 보통 폼나게, 예, 보통은 부동산 임대업이 어떤 식이냐면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 제일 위층에 관리사무소가 있어. 그 관리사무소에 직원도 쫙 두고, 그리고 그 막 펜트하우스처럼 굉장히 막 회장님 딱 간판 놓고, 그 건물 주인이, 그 건물이 만약에 개인이 소유한 30억이나 20억 뭐 건물이다. 한 2, 30억짜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만약에 이게 뭐 160억 정도 된다, 건물이. 내 옛날에 영업할 때 보니까, 그러면 그 보통 이제 회장님은 항상 비어 있어. 골프 치러 가시고, 그 아드님께서 가끔씩 사무실 들러서 돈 가져가시고, 그리고는 내나 그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이, 아, 지금 회장님, 사장님이 안 계신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있어. 맨날 그래서 한 8번 가면 한 번 만나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게 100억이, 건물이 100억 정도 돼야, 사람 취급이 돼. 이 그 부동산 업계에서는 건물이 100억 정도 돼야, 이렇게 막 사장님 좀 불러주고, 이렇게 사람 취급을 해주지. 뭐, 5억짜리 4개, 20억짜리 건물에 상가 3개 이러면, 그것도 주식 지분 40%면, 어디 가가지고 이제 막, 단란주점 같은 데 가면 들여보내주지도 않아. 그 수준이면.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 정도 갖고 있다고 막 그 단란주점 가서 저기 술 달라고 그러면, 외상술 달라고 그러면 맞아. 예, 명함도 못 내밀어요. 20억 건물에 빚이 16억이야? 대출 받아서 건물 샀구만 그럼. 맥주병으로 맞아. 아니 내가 옛날에 저기 일을 했잖아. 보험 영업을 했잖아요. 보험 영업을 하다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돼. 돈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임대업 하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예. 그래서 이런저런 그 사정을 아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때 내가 참 보험 영업하면서 절세라는 이름의 탈세법을, 탈세는 아니야. 절세지. 좌우지간 나는 그건 한 번도 성공을 못 해봤어. 절세라는 이름의 그 연금 들으라는 거는 내가 한 번도 성공을 못 해봤는데, 좌우지간. 그래서요, 그 부동산 임대업 저 정도 수준이면 저거는 명함을 못 내밀어. 근데 일단 우리가 보도를 할 때 말이에요. 보도를 할 때 사용하는 언어, 지금 이 뉴스타파의 권은희 후보 부분이 굉장히 표현이, 같은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름뿐인 유령회사,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뉴스타파가 권은희 후보와 그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자극적 표현을 쓴 건 맞아요. 굉장히 자극적 표현을 쓴 건 맞는데, 일단 뉴스타파가, 자, 이제 권은희 후보한테 저렇게 했어. 근데 사실은 이게 뉴스타파도 언론사야. 언론사는 자기 주관이 있어요. 만약에 권은희 후보한테는 같은 행태, 축소 의혹 이렇게 표현해 놓고, 새누리당 후보들한테는 뭐 몇백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그저 지분을 몇 % 갖고 있을 뿐, 뭐 이렇게 한다면 뉴스타파 후원을 끊어야지.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그 후보들에 대한 재산을 추적한대잖아. 재산을 추적을 하면서, 그러니까 권은희 후보에 대해서는 이런 뭐 5억짜리 4개, 뭐 3억, 이 20억짜리 건물에 상가 3채. 난 솔직히 얘기해가지고요, 주말 내내 쌩 난리가 났다 그래가지고 나는 막 몇백억짜리 나오는 줄 알았어. 몇백억짜리 막 무슨 저 부동산 회사가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는데, 난 아까 보면서 20억짜리 건물에 상가 3개? 그 다음에 오피스텔 4채? 근데 그거를 주식회사로 임대? 이게 무슨 얘기냐? 20억짜리 건물에 상가 3채, 그 다음에 5억짜리 오피스텔 4채. 그러면 그거 이제 다 합쳐봤자 지금 그게 몇십억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거를 갖다가 주식회사를 모집했다는 얘기는 좀 그렇단 얘기야.
이걸로 지금 거기다 대출까지, 수익은 500만 원. 그러면 웬만한 남자 월급보다 조금 더 많은 거네. 그 수익이 아까 1,400만 원이라며. 그러니까 그게 주식회사의 지분이 1,400이고, 거기서 이제 나눠 가져서 집으로 갖고 오는 건 500. 우리 신랑보다 100만 원 많네. 그러니까 이게 참 뉴스라는 게 그래?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리고 이제 자기 대출도 있고 이러면 이제 대출 이자 내고 나면, 우리도 400만 원 갖고 들어와서 100만 원 대출 이자 내면 300만 원이야. 이게 300만 원이면 세 식구 간신히 살아. 그런데다 내가 뻑하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많이 써가지고, 통신요금에. 그런데다 이번에 또 차까지 샀잖아. 우리 신랑이 지금, 날마다 밤마다 막 끙끙거려. 괴로워서 나 때문에. 내가 저기 그 경차 하나 샀잖아. 내가 낸다니까. 참, 그거 가지고 왜 끙끙거리는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뉴스타파가 이번에 이런 표현을 한 거에 대해서 나는 지금은 비난하고 싶지 않아. 나는 지금은 비난하고 싶지 않고 이런 저력과 패기로 새누리당 후보들의 모든 재산도 똑같이 공개하라. 그 권은희 후보에 대한 그 재산 공개한 그 저력과 패기로 새누리당 후보들에 대해서도 모두 그렇게 공개해라. 예. 나는 그렇다라면 그 뉴스타파에 대해서요, 나는 도리어 상을 줘야지. 예? 뉴스타파에 대해서 도리어 상을 줘야지. 후원을 끊겠다 막 그럴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제가 좀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제 주인공의 이름을 바꾸고, 자 이제 권은희란 이름을 바꾸고 새누리당 후보를 넣고 그 다음에 표현을 써봐. 그러면 저 표현 그렇게 격한 것도 아니야. 새누리당 후보한테 저런 표현을 했다. 격한 표현 아니야. 저 정도는. 저런 같은 기계를 가지고 새누리당 후보들의 재산을 전부 검증한다면 난 기대가 돼. 예. 그러면 새누리당 후보한테는 이런 행태, 근데 권은희한테는 아마도 이래서 이랬을 것이라 해명한다면 그건 뉴스타파가 아니지. 그렇잖아? 야당이든 여당이든 똑같이 같은 기준으로 왜 서류상으로 설명이 안 되냐?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럼 뭐 똑같이 문제제기 하는 거고, 그 문제제기에 대해서 권은희 후보가 너무 정신이 없어갖고 해명을 제때 못한 거고, 이거는 벌써 4시 50분이야. 권은희 후보가 아직 정치계를 모르는 거야. 기자들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이 권은희 후보가 뉴스타파가 나한테 왜 그러지? 그런 것 같아. 표정상 내가 딱 보니까 권은희 후보는 뉴스타파가 나한테 왜 이러지? 옛날에 자신이 양심선언 했을 때 자기를 대하는 자세와 후보가 된 다음에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니까 이 권은희 후보는 아니 뉴스타파 기자가 왜 이러지? 이거 진짜 뉴스타파 기자 맞아? 그러면서 아니 나는 다 합법적으로 신고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당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권은희 후보는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양심선언했던 경찰과 정치인 후보는 기자들이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예.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돼. 당연히. 양심선언한 경찰은 언론인이 무조건 보호해주고 편들어주고 그러는 거지. 그러나 정치인 출마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봐주는 거 없이 날카로운 송곳 검증을 하는 거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나는 권은희도 잘못한 게 없고 뉴스타파도 잘못한 게 없고 다 똑바로 했어. 자, 이게 스타트야. 권은희한테 이렇게 했으니 앞으로 다른 후보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과연 9일 동안 나머지 후보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것이 궁금해. 아니 제가 지금 저의 논리에 허점이 있나요? 제가 잘못 해석한 거예요?
아니 이 뉴스타파는요, 후보가 누구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옛날에 이 사람이 어떤 과거를 살았든 오늘 이 후보가 서류상으로 문제 있나 없나를 검증하는 날카로운 송곳 같은 질문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막 국민들이 뉴스타파 후원을 끊어야 된다는 둥, 왜 이러냐는 둥. 솔직히 지난번에요, 국회의원들 세비에 대해서도 뉴스타파는 똑같이 민주당에서 기름값 그 누구였어? 민주당 어떤 의원 까고 새누리당 똑같이 깠잖아. 그게 언론의 자세야. 민주당과 새누리당을 다른 기준으로 대하지 않고 똑같이. 김진표나, 근데 김진표 이후에 다른 후보 거도 나왔어요? 김진표 후보 말고 다른 후보 거도 나왔냐? 나는 그게 중요한 거야. 난 그 뒤로 못 봤어. 내가 뉴스타파에서 우리가 물론 세월호만 봐서 그런지 다 나왔어요? 아, 그랬구나. 그러면 김진표 것만 돌아다녀서 김진표만 깐 줄 알았구나.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뉴스타파는 새누리당 후보든 민주당 후보든 똑같이 보도를 해. 그런데 누군가가 민주당 후보의 비리만 있는 것처럼 퍼돌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게 뉴스타파의 잘못이야? 그걸 퍼돌리는 놈들이 잘못인 거지. 그지? 마치 새누리당에는 비리가 없고 민주당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퍼돌리는 놈들이 나쁜 놈들인 거지. 뉴스타파는 민주당도 비판할 건 비판하고 새누리당도 비판할 건 비판한 거라고 봐. 근데 그 중에서 왜 김진표 것만 막 퍼돌렸냐고. 그게 잘못이지. 무슨 또 민주당 친노한테 정보를 받아. 뻥 까고 있어. 저의 생각이 지금 좀 모자란 건가요? 제 생각이 지금 모자란 거예요? 망치 부인의 생각이 맞는 것 같다, 손. 망치 부인의 생각이 맞는 것 같다, 손. 아니란 사람은 한번 설명을 해봐, 길게. 손들이 쭉 써있을 때 아닌 이유, 내가 뭘 잘못 설명했으면 잘못 설명한 부분을 써보세요. 그럼 그걸 읽어드릴 테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면 손,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유. 예. 자, 현재까지는 내가 지금 잘못 해석한 거 없는 거죠? 예. 지금 현재까지는 반론이 지금 없는 거지? 오케이. 자, 우리 뉴스타파의 다음 보도 내용에 기대감을 갖고 봅시다. 예. 뉴스타파의 그 다음 그 후보들에 대한 검증, 기대감을 가지고 봅시다. 권은희한텐 저렇게 했는데 설마 새누리당한테 어떻게 할지 궁금하지 않아요? 예. 자, 이게 오늘 망치 부인이 이해한 내용. 우리는요, 나는 이 뉴스타파의 이런 면이 필요하다고 봐요. 때때로 나도, 여러분, 내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한미 FTA,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참여정부에서 한미 FTA 졸속 추진한 거, 그 다음에 그 또 뭐였냐, 그 이라크 파병했던 거, 그리고 부동산 정책, 초반에 부동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해야 된다고 2004년에 약속해놓고 그거 어긴 거, 뭐 이런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요, 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할 거 철저히 비판했어요. 그리고 신정화 문제로 그때 변양균이나 이런 청와대 보좌진들의 사생활 관리 분명히 똑바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같은 편이라고 생각해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빨리 인정하는 거, 잘못은 잘못한 거라고 빨리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오해가 있다면 빨리 풀어야 되고, 예, 그런 게 올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뉴스타파의 이번 권은희 보도는 굉장히 문제제기할 만한 내용이었고, 도리어 그래서 진실이 밝혀진 거 아니야?
도리어 진실이 밝혀진 거 아니에요? 권은희가 제대로 이렇게 법적으로 제대로 보도했구나. 그러면서 도리어 권은희 논쟁으로 드디어 새누리당 후보들도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수십억을 액면가로 신고했다는 게 다 밝혀진 거고. 그렇잖아. 그리고 도리어 다른 후보들이 재산 축소한 거가 지금 발견된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거지. 그죠? 권은희는 축소보도한 거 아니고, 권은희는 축소보도한 거 아니고, 공직선거법대로 한 거고. 그죠? 그리고 그 남편이, 그 부동산 관리 회사를 소유한 것도 아니고, 참, 그 대표이사, 아까도 막 대표이사? 대표면 소유자? 김한식도 청해진 해온 대표이사야. 그 할아버지. 그니까 그 대표이사라는 말에 그렇게 막 설레이고 그러면 안 돼. 그 대표이사는 다 따로 있더라고 보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투자금을 모아서 이걸로 그 요지의 상가나 오피스텔을 임대해서 그 지분을 나눠 갖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규모 부동산 회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대표이사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실소유주라고 오해했던 거고, 이게 부동산 임대업의 그 현실을 잘 몰라서 그랬던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냥 이렇게 날카롭게 권은희도 평가했으니,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도하겠죠? 대표이사가 실소유주 아니야. 그때 우리 칼빵 오빠, 나 이렇게 같이 했던 그 칼빵 오빠도, 그 소위 불법 게임장, 나 사회봉사할 때 되게 의리있게 함께 해준 그 선배가 있었잖아요. 그 우리 칼빵 오빠도, 진짜 칼빵 오빠. 왜 그 오빠 칼빵, 내가 이제 구치소에서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하고 나왔잖아. 사회봉사를 하러 갔는데 어떤 아저씨하고 같이 하게 된 거야. 근데 이 아저씨가 너무 성실해. 너무 성실한 아저씨인데 이제 막 미나리를 막 치고 있는 거야. 근데 정말 칼을 잘 써. 그러니까는 이 오빠의 과거는 조폭이었던 거야. 과거는 조폭이었던 오빠인데 막 그 미나리를 칼질을 하는데 아우 쉬어 하면서 막 동생은 쉬어 하면서 막 해주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너무 화가 나잖아. 내가 왜 이런 사회봉사를 해야 되는지 막 화가 나가지고 아씨 그래서 이제 이제 칼질을 하다가 했더니 왜 동생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요 나쁜 기억이 나서요. 했더니 칼빵을 맞은 적 있어.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칼빵 났어. 칼질을 하다가 내가 미나리를 이렇게 칼질을 하다가 에이씨 그랬더니 왜 그래 동생이 아니 그냥 문득 옛날 생각이 나쁜 기억이 나서 왜 칼집을 놨어? 그래서 칼집을 맞았어? 아니요. 칼빵 놨어. 둘 중에 하나야. 그 오빠가 볼 때 칼을 만지면서 나쁜 기억은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칼집을 찔렀거나 맞았거나. 근데 아니라고. 근데 그 오빠가 맨 마지막에 그러는 거야. 내가 이제 그 국정원 이야기를 막 했거든. 내가 이런 일들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난 사회봉사를 하는 사람이다. 설명을 다 했어. 그랬더니 이 오빠가 나중에 그러는 거야. 전화번호 하나를 딱 적어주면서 동생 살다가 살다가 진짜 저 새끼 손 좀 봐줘야 되겠다 싶을 땐 연락해. 합법적으로 이렇게 손봐기가 어려울 때 그때 연락하라고 전화번호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고맙잖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받아왔는데 잊어버렸어요. 예. 네. 하여튼 그리고 됐다. 그 정도 얘기하고 또 넘어갈게요. 권은희 재산신고 이야기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야기는 또 할 게 또 많겠지만, 예. 우리에겐 또 내일이 있잖아? 예. 아유, 무슨 살인교회사야, 살인교사는. 응? 전화번호 버렸어요. 한 번도 통화한 적 없어.
세월호 지겹다 그만하자. 난 네가 사는 게 지겹다. 그만 살아라. 어? 나는 네가 채팅창에 와서 세월호 지겹다는 게 지겹다. 그만 좀 살아라 너는. 아우 네가 지겨워 네가 임마. 아우 저 감자 그냥 확 채쳐가지고 볶아버릴까 보다. 자 하여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아니 내가 이제 사실 아까 방송할 때는 내가 방송 시작할 때는 내가 이러저런 이유로 방송을 한 달 쉬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건강관리 차원에서 한 달 정도 방송을 쉬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려고 했어. 근데 우리 안경 낀 화원님한테 전화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안경 낀 화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방송 계속해야 되지 않겠어? 아우 내가 한 달 휴가 갈라 그랬는데 내가 건강관리 차원에서 한 달 쉬려고 그랬는데 너네가 안경 낀 화원을 건드렸다며. 야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계속 방송할 거야 새끼들아. 내가 웬만하면 8월 15일까지 쭉 쉬려고 그랬는데 너희들 뒤졌어 이제. 두고 봐. 계속 간다. 자 다음 이야기는 이스라엘 만행이에요. 네. 어디다 대고 우리 저기 안경 낀 화원을 건드려. 내가 뭐라 했어? 나는 체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신력으로 산다 그랬지. 특히 나는 누가 나 건드리면 전투력 100배 상승한 사람이야. 니들 다 죽었어. 어디 둘 중에 누가 죽나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이 새끼들아. 어디다 대고 안경 낀 화원을 건드리는 이 새끼들아. 죽었어 이제. 자 다음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의 만행 요 부분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 계속 공중파 뉴스는 뭐만 다뤄요? 말레이시아 항공 피격 얘기만 다루잖아요. 그죠? 말레이 항공 후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천들은 하셨는가? 보는 사람에 비해서 추천이 작다. 예, 이거 아까 2600명 넘어가는 것 같더니만 추천은 지금 2345? 지금 아직도 추천 안 하고 보고 있는 200여 명은 오늘 밤 녹색 설사 하고 싶다 이런 거지? 아니면 평생 솔로로 살고 싶다는 거야? 예. 자, 지켜보겠어. 내가 보고 있다. 예. 선물로 후원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까 시작할 때보다 얼굴이 좀 살아나는 것 같지 않아요? 예. 네. 아까 시작할 때보다 망치부인 막 살아나는 것 같지 않아요? 아유, 우리 벌레 화가 났구나. 예, 그래. 네가 처음에 니네 또 싸우겠다 오늘? 어떤 새끼야! 안경 낀 너한테 전화한 새끼 누구야? 망치부인 한 달 동안 쉰다 그랬는데 그 새끼 때문에 이거 우리 또 계속 일해야 돼. 너네 혹시 내가 이렇게 쉴까봐 옛날에 내가 이제 잡혀 들어갔을 때 나 구속됐을 때 그때 누가 그랬다며 디씨인가 어디에서 야 근데 솔직히 망치 없으니까 심심하지 않냐? 누가 어떤 애가 디씨인가 어디에다가 그랬었대요. 야 솔직히 망치 없으니까 심심하지 않냐? 막 이러면서 예, 니네 내가 한 달 쉴까봐 일부러 안경 낀 화원한테 시비 건 거야? 이 새끼들이 나도 이제 경찰에다만 신고하고 그런 수법 안 써. 나도 뭔가 특단의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게 내가 깨달은 바야. 자 한번 두고 봐.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음 뉴스 진행합시다. 자 이스라엘 이야기. 자 러시아가 말레이 항공을 공격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팩트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정부와 우크라이나 반군이 있는 거잖아. 여기서 이게 중요한 얘기. 원래 우크라이나가 있었어. 원래 우크라이나는 독립정부였고 이 독립정부 구성원 중에 80%가 러시아계야. 러시아계. 그 다음에 20%가 러시아계가 아닌 민족이야.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에서 원래 러시아계가 계속 권력을 잡고 있었어. 그런데 얘네가 워낙 부정부패가 심했어. 그래가지고 지난번 선거에서 우크라이나의 요 20%의 세력이 집권을 한 거야. 20%가 집권을 해서 정부를 세웠어. 그랬더니만 누가 이 친러 쪽 애들이 이 정부를 흔든 거야. 흔들기 위해서 아예 분리 독립을 주장하고 나선 거야.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반군이 만들어진 거야. 친러 반군. 그래서 이 친러 반군이 만들어져서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를 공격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우크라이나 정부는 소위 친유럽이야. 친EU. 그래서 이제 서방 국가, 서유럽하고 친한 그런 나라이고, 그런 정부이고, 친러 반구는 푸틴 믿고 러시아로 도로 받아달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왜 그랬냐면 그 이전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너무 부패하고 무능했어.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이 유럽이요. 여러분 요즘에 무슨 여행 프로나 이런 거 보면 아름다운 동유럽 뭐 블레버시키 머키 뭐 이러면서 막 왜 있잖아요. 저기 김희애 가고 그랬던 데 있잖아. 노프 뭐 이런데 막 이름도 어려운데 막 나오고 막 되게 아름답고 막 그래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데 문제가 초보왕님 그 저기 이어폰이 채팅하고 있어요. 이어폰 떼주세요. 크로아티아 뭐 이런데 가가지고 이제 막 크로아티아나 막 이런데 보여주면 너무 아름답잖아. 그런데가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크로아티아를 비롯한 발칸반도 옛 그리스 땅이잖아. 여기가 경제적으로 지금 파산을 했어. 경제적으로 파산을 했고, 그 다음에 소위 이제 유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르웨이하고 스웨덴, 핀란드, 북유럽이 이렇게 있어. 이베리아 반도 아니야. 이베리아 반도가 아니라 그 무슨 반도라 해야지? 하여튼 그 스웨덴이 있는 북유럽 반도가 있어.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스페인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가 있고, 그 옆에 이탈리아가 있고, 스칸디나비아,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있고, 요게 스페인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 이탈리아 반도, 그리스 발칸 반도, 터키, 그 다음에 여기가 아프리카야. 요쪽이 아프리카야. 가운데가 지중해야. 이럴 때 유럽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그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쪽을 북유럽이라래. 그 다음에 이탈리아를 기준으로 해서, 이탈리아 반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은 서유럽. 그 다음에 이탈리아 반도의 동쪽은 동유럽이라래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를 남유럽이라래.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를 남부유럽.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이쪽을 서부유럽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옛 동독 동독의 이쪽, 체코나 슬로바키아나, 뭐, 크로아티아나 이쪽을 다, 그러니까 크로아티아는 남유럽으로 들어가겠구나. 그 이제 체코 이쪽을 갖다 동유럽이라래. 그래서 이제 뭐, 폴란드 이런데, 이 동유럽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야. 요즘에 막 동유럽으로 여행 가세요 막 그러잖아. 근데 이 동유럽이 드라큘라의 고향이야. 그런 얘기 쓱 안 해? 거기가 왜 그러냐면 굉장히 막 추워. 동유럽이 되게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춥고, 그 다음에 그 안개도 많이 끼고, 그래서 굉장히 운치가 있는 대신 무서워. 냉랭한 거야. 냉기. 루마니아 뭐 이쪽에 다 동유럽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동유럽이 옛날에 동독과 러시아 사이에서 전부 다 사회주의 국가였어.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약체야.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를 포기했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난 문제가 뭐냐면, 영국은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야. 영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물론 이 최고의 부자들이 영국인들이야. 그리고 이제 프랑스, 서독, 잘 사는 나라들이죠. 엄청 세계에서 제일 그 다음에 노르웨이, 스웨덴은 1인당 국민소득이 뭐 핀란드, 네덜란드 엄청 높은 데잖아. 서부 유럽과 북부 유럽은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런데 그 밑에 남부 유럽이나 동부 유럽은 되게 못 사는 거야. 그 EU의 문제가 유럽 연합의 문제가 뭐냐면 국가 간 빈부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또 이게 남부 유럽 같은 경우엔 나라 안에 빈부격차가 심해. 동부 유럽은 다 같이 못 살아. 동부 유럽은 다 같이 비슷하게 못 사는데, 남부 유럽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그리스는 국가 안에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거야. 왜 그러냐? 세금 제도에 문제가 많아 여기가. 부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많이 주면서 상업으로 발전하는 나라들의 특징이 그거야. 부자들에게 세금을 조금 걷고 경제활동을 막 봐주다 보니까 그런 나라들의 문제는 부자는 엄청 부자, 가난한 사람들은 엄청 가난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여배우가 시집가잖아. 오나시스인가 왜. 여배우가 무슨 해상왕한테 시집간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그리스잖아.
그리스의 해상왕한테 시집간 그레이스 켈리? 그레이스 켈리 이야기를 지금 요즘에 영화로 만들잖아요. 제클린 오나, 그럼 내가 그레이스 켈리는 어디지? 그레이스 켈리는 모나코 왕인가? 그레이스 켈리는 모나코 왕이고, 해상왕한테 간 건 누구야? 제클린 오나시스인가? 나는 그런 신데렐라들 역사 잘 몰라. 제클린 오나시스가 해상왕한테 갔나? 그니까 이제 그게, 오죽하면 대통령 영부인이 시집갈 만큼 부자겠어. 그러니까는 그리스 안에도 부자는 엄청 부자인 거예요. 그리스가 원래 옛날에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스페인이요, 유럽의 상업을 주도했던 나라들이야. 그래서 여기에 부자들은, 전통 있는 부자들은 엄청 부자야. 어마어마한 재력을 전통적으로 쌓고 있는 부자들이라고. 그들의 부가 어마어마해. 근데 좌우지간, 그러나 서민들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야.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그게 이제 유럽의 상황이에요. 그 중에 우크라이나가 있는 거야. 그 중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유럽에 끼인 위치에 있고, 근데 언제나 이 흑해라는 곳이, 러시아는 흑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진출해야 되는 곳이고, 그 흑해 근처에 우크라이나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유럽은 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로부터 떨어뜨려 놔야 러시아로부터 유럽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고, 무엇보다 푸틴이 세계 유명한 꼴통 아니야. 그 푸틴이 독재자예요. 엄청난 독재를 하고 있어 지금. 그런데 이 러시아 꼴통들이 막 푸틴을 영웅시하고 있잖아. 푸틴 막 이러면서. 그래서 푸틴은 딱 반으로 흩어져요. 푸틴을 영웅시하는 무식한 종자들과, 그 다음에 푸틴을 비판하는 쪽과. 근데 푸틴을 비판하면 막 독살해버려. 푸틴을 비판하면 독살해버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박정희랑 비슷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푸틴이 박근혜 좋아하는 거야, 지금. 근데 하여튼 푸틴이 그렇게 독재자야, 꼴통이라고. 그러니까 유럽연합은, 이게 러시아가 굉장히 또 골칫거리야. 왜냐? 이게 또 러시아는요, 러시아가 엄청 넓은 나라잖아. 그거 알지? 어마어마하게 넓은 나라인데, 러시아가 딱 어느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산맥 우랄 산맥인가? 하여튼 어느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은 러시아야. 유럽적 러시아이고, 동쪽은 시베리아 반도야. 동쪽은 시베리아 반도. 시베리아 사막. 시베리아 뭐라 그래야 되냐? 거기 동토 대륙. 시베리아 땅은 특징이 뭐냐? 생물이 못 자라. 생물이 못 자라서 항상 얼어붙어 있는 땅이라는 게 시베리아야. 그런데 그 시베리아가 뭐다? 엄청난 자원의 보고라는 거 아니야. 거기 없는 자원이 다 없다며. 시베리아가. 좌우지간. 그래서 근데 시베리아를 개발해야 되는데, 러시아에서는 그 시베리아를 개발할 만한 사람이 없고, 러시아 인구는 기술이나 사람이 없고, 돈은 좀 있어도, 근데 이 돈도 사실은 이게 정직하게 벌어들인 돈은 아닌 거야. 주로 이게 러시아 마피아 쪽으로 해서 가스 팔고, 우리나라 같은데 가스 팔고 석유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벌어들인 돈인데, 그 돈으로는 사실 유럽하고 전체를 맞서긴 좀 어려운 상황. 그게 이제 러시아의 상황인 거지. 그리고 주로 러시아의 재원이 검은 돈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푸틴도 그 권력하에서 쓴 정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는 푸틴 보기를 뭐같이 해? 저 무식한 독재자 새끼 이렇게 본단 말이야. 대놓고 입 밖에 안 내는데, 골치 아프니까 대놓고 입 밖에 안 내는데, 사실은 이제 러시아 사람, 그러니까 이 유럽 사람들이 볼 때 푸틴은 아주 골칫거리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 푸틴은 어딜 가나 막 등치 믿고, 뭐 시베리아 개발권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막 이제 들이대는 거지. 그 아주 골치 아픈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러니까는 이 친러 반군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미사일로 말레이 항공을 쐈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러시아에 보고했다는 거예요. 내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잖아. 과연 그걸 푸틴이 원했을까? 푸틴의 짓이냐? 난 아니라고 봐. 지금 푸틴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특히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이쪽 북유럽, 서유럽이 열받은 거 아니야. 북유럽, 서유럽 이쪽에서 이제 열받게 되면, 그래서 세계 전쟁 분위기로 가게 되면 푸틴이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위협받는단 말이야. 내가 볼 때는 푸틴이 그걸 원했을 것 같진 않아. 그러면 결국 이건 뭐냐? 러시아에서 수입한 미사일로 말레이 항공을 쏜 친러 반군 중에 누가 있다? 무기상 간첩이 있는 거지. 무기상 간첩이. 그러니까는 이제 그 무기상 간첩은 내가 볼 때는 미국 쪽에 하고도 어떤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미국 쪽하고도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세계대전 한번 하자 이거지. 한번 적어도 유럽 쪽에 위기감을 막 상승시켜서 각자 무기에 투자하게끔. 걔들이 원하는 건 그거야. 말레이 피격을 통해서 원하는 건 서방 세계가 지금 돈이 서유럽, 북유럽에 있잖아. 서유럽, 북유럽이 무기에 투자하게 하려는 게 이번 말레이 항공의 그 사건의 배경일 것이다라고 나는 소설을 쓰는 거지. 어디서 이제 정보가 있는 건 아니고 추측이야. 김 빼서 미안한데 요거는 내가 볼 때는 나의 추측이야. 그래서 이 유럽에서 긴장감을 부추겨서 그 돈을 벌려는 세력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오바마가 맹 공격을 하고 있어. 오바마와 서방 세계가 말레이 항공 피격 사건에 대해서 엄청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죠? 뉴스에 매일 나와요. 그런데 진짜 유럽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 말레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거기에 극도로 화를 내고 있고 막 거기에 분노하냐? 유럽인들은 거기에 화를 내지 않아. 어디에 화를 내느냐? 이스라엘의 만행에 화를 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럼 이스라엘은 어디냐? 이제 이 터키가 이제 여기 아까 스페인, 이탈리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여기 터키 반도가 있어. 터키 반도 밑쪽에 아프리카로 가는 길목에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땅이 원래 누구 땅이냐? 팔레스타인 땅이었어.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팔레스타인 민족이 거기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미국이 2차 대전을 이긴 다음에 끝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팔레스타인 땅을 뺏어갖고 준 거야. 너네 가져 이렇게.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기 땅을 뺏긴 거야.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1945년부터 지금까지 싸우는 거야. 자기 땅을 놓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라 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거주지가 있었어. 그런데 이스라엘인들이 이번에 말레이 항공 사건이 딱 터지자마자 그 비슷한 시점에서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사건은 더 먼저 있었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인이 죽였다라고 알고 있어.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소년을 데려다가 또 처참하게 보복을 했어. 그러면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아이들, 청소년의 죽음 때문에 감정적으로 격화돼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어.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이스라엘에 완전히 밀어버린 거야. 완전히 밀어버리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지금 죽은 아이들만 수백 명이야. 4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죽고 수천 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 어떤 무기를 쓰고 있냐? 이스라엘 군이 백린탄이라는, 팔레스타인이 굉장히 가난해.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거의 유럽 중에서도 잘 나가는 부자들이고 그 백린탄이라는 걸 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린탄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살에 묻으면 그게 살을 파고 들어간대. 살을 파고 들어가서 신경을 다 분해하고 녹이는 화학무기라는 거야. 그걸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에 아무런 그 방어하지를 못하는 여자와 어린아이들한테 그걸 지금 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인들은 이스라엘의 만행에 더 분노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뉴스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예.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나라 뉴스를 비롯해서 세계 CNN이나 이런 모든 뉴스들이, 뭐 CNN은 나왔는지 모르겠어. 세계의 지금 주요 뉴스들이 말레이 항공에다가 집중하고 있잖아. 그지? 그 한번 CNN은 다뤘는지 한번 찾아볼래요?
CNN하고 BBC가 다뤘는지, CNN, NIT, BBC가 그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위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요, 이 군수산업체들이 일으킨 사건인데, 이 군수산업의 자본이 이스라엘계가 많다는 거야. 이스라엘 자본이 군수산업을 많이, 예. 지금 NBC에서도 개인 의견 올린 기자를 보직이동 시켰다. 이스라엘을 비난한 CNN이나 BBC 특파원들을 징계하고 있다. 거봐. 내가 뭘 얘기한 거냐면, 이게 지금 이 우크라이나 문제는요, 소위 이스라엘 자본이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무기 산업자들이 일으킨 전쟁이야. 일으킨 사건이야. 그래서 이걸로 한판 하자 이거야. 해서 각국이 비싼 무기에 투자하라는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그 오래된 자기네들의 그 문제덩어리,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이 완전히 먹어버리는 그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말레이 사건 터트리고 팔레스타인 먹기. 성동격서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군수산업체 자본이 이스라엘 자본이야.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그 군수산업으로 컸잖아요. 그 미국의 군수산업체에다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히틀러한테 히틀러가 잡으러 다니니까 전부 다 도망을 간 거야, 미국으로. 근데 그때 유대인들의 주요 산업이 다이아몬드 매매야. 그 고리대금업을, 여러분 제목이 뭐더라? 셰익스피어 소설에 보면, 셰익스피어의 소설에 보면 어떤 상인이 나와. 못된 유대인 상인이 베니스의 상인, 그치. 베니스의 상인의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 고리대금업자가 어떤 바람둥이 남자애한테 앙심을 품고 얘를 죽이려고 그 살점을 요구하잖아. 그러니까 그 살점을 나중에 판사가 그래 살을 가져라. 대신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마라.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는 그 유대인 고리대금업자가 이 유럽인들이 바라보는 유대인들에 대한 감각을 보여주는 거야.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돈이 많고 똘똘해서 그리고 자기 땅을 2000년 전에 잃었어. 2000년 전 예수 시대에 이미 식민지였다고. 자기 땅이 없었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수천 년을 떠돈 거야. 떠돌면서 근데 어딜 가나 이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기 때문에 어딜 가나 돈을 버는 거야. 어딜 가나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고리대금업하고 금융업하고 뭐 다이아몬드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돈을 번 거야. 그러니까 히틀러가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다음에 유럽에다 벌금 내다가 나라가 망했잖아. 어떻게든지 독일을 재건했어야 됐어. 근데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독일 내에 있는 유대인들의 자본을 뺏기 위해서 유대인을 핍박한 거예요. 수용소에 가둬서 죽여버린 게 유대인들의 돈을 가지고 독일 재건을 하려고. 그래서 그래서 독일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된 거야. 돈을 뺏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히틀러가 그런 짓을 할 때 많은 유럽의 이스라엘 자본가들이 미국으로 도망을 간 거야. 미국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다이아몬드를 다 가지고 왔잖아. 그걸로 뭘 했냐? 투자를 한 거야. 미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그래서 미국의 갑부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1945년 이후에 성장한 부자들은 대부분 유대계 자본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9.11 음모론이 나오는 거야. 9.11 음모론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근데 이 9.11 음모론에는 결정적 하자가 있지만, 하여튼, 유대인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예수의 예수의 기사들이 어쩌고저쩌고 다 개뻥이야. 결국 그때 넘어간 유대계 자본이 어디다 투자했냐? 군수산업에 투자한 거야. 군수산업에 투자한 놈들이 계속해서 군수산업으로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 꼴이 이 지경, 전 지구가 이 지경이 된 거야. 그게 이제 지금까지의 그 역사인데, 지금 말레이 사건으로 우리 세월호 덮고 우리 국민 304명이 죽었는데 말레이 항공에서 죽은 298명만 계속 보도하잖아. 그런데 실제로 400명의 죄 없는 아이들이 죽고 수천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스라엘 얘기는 보도를 안 하잖아. 이 왜 이럴까요? 왜? 내가 뭐라 그랬어? 전 세계 언론이 어디에 넘어갔다 그랬어? 자본가들에게 넘어갔다 그랬지. 그 자본, 소위 그 전쟁 자본, 무기 산업체들을 만들고 대자본, 금융자본, 그들이 지금 언론사를 잡고 그들이 이 이스라엘과 말레이 항공 이거를 지금 대립되는 보도를, 전혀 대립이 아니라 대비되는, 대하여 비교가 되는 보도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 사망자 501명으로 늘어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세계가요, 뭔 가문이고 뭐고 다 개뻥이라니까. 그 무슨 저기 유대인 가문 뭐 무슨 일루미나티 어쩌고 저쩌고 다 개뻥이야. 그들의 핵심은 누구야? 다보스 포럼이라고. 다보스 포럼이, 응? 다보스 포럼과 G7 이런 애들이 문제라고. 그들이 모든 언론을 장악하. 다보스 포럼이 뭐야? 세계 최대 갑부들 모임이야. 세계 최대 부자들 모임, 세계 최대 글로벌 기업들 모임이라고. 그들이 모여서 자본의 흐름을 결정하고 나라 하나 망하게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우리나라에서도요 몇 년에 한 번씩 대기업 무너뜨리는 거 일부러 그런다는 거야. 그래야 돈이 돈다고. 그래서 한보도 무너지고 기아도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대기업을 몇 년에 한 번씩 10년인가 한 번씩 정기적으로 무너뜨린대잖아. 그래서 돈을 돌리는, 그게 바로 대자본의 힘이라는 거야. 그 금융자본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세계를 운영한다는 거지. 그래서 진정한 정의가 아니라 누구? 그들 자본가들이 만들어낸 세계 속에 세계인을 가두려는 거예요. 1%의 부자들의 0.01%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0.01%의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 운영 원리, 이걸 제대로 보고, 그러면 방법 어떻게 맞서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될까요? 99.99%의 서민들이 뭉쳐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유럽을 그게 어디? 아프리카를 여행하다 보면 아프리카 모나코 여행에 나오더라. 어저께 내가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62번 채널 T를 보고 있었어. 거기에 이제 그 이필모라는 배우가 모나코 여행을 하는 장면이 나와. 거기 보면 정말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오는 그 가죽 무드질, 무드 공장이 나와. 그러니까 가죽을 손질해서 염색하는 공장이 나오는데, 그렇게 사진을 찍으면 아름답다는 거야. 그 모든 세계 여행자들 책에 그게 다 소개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길 가서 구경을 하는데, 구경하는 사람들마다 손에 풀을 들고 있어. 왜 풀을 들고 있냐? 그 무드질을 하는 그 가죽을 이제 씻어가지고 그걸 염색을 하는데, 그 염색약에서, 가죽과 염색약에서 그렇게 극심한 냄새가 나요. 아주 흉한 냄새가. 근데 그 흉한 냄새를 거기 노동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서 일을 해요. 거기서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그 가죽을요, 한 달 동안에 담궈 놓는데, 그 가죽을 일일이 다 매일매일 그 염색약 안에서 빨아. 한 번씩 위치를 뒤집는 거야. 이렇게 쌌다가 또 물속에서 헹궈가지고 이렇게 쌓는 거야. 이렇게 헹궈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헹궈서 놓고, 또 이렇게 헹궈서 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한 달 동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의 가죽 제품, 한 가지 색깔의 가죽 제품이 나오는 거야. 그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떼약볕 아래서 어마어마한 냄새를 맡으면서 그 험한 일을 하면서 받는 돈이 얼마? 일당 3,000원. 일당 3,000원. 맨발로 가죽을 하루 종일
몇 시간을 한대더라? 10시간인가 8시간 이상을 일을 하고 하루에 3,000원을 받는다는 거야. 월급 10만 원. 기가 막히죠? 그 아름다운 사진의 비밀이 그거야.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솔직히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는 프로그래머인데 눈이 멀었어. 너무너무 성실한 친구인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옛날에 이제 90년대에 얼마나 이 모니터에 빛이 심했냐고. 그걸 계속 보면서 이 프로그래머가 사실은 이제 C 언어라 그래서 그 선 하나 긋는, 네모 상자 하나 긋는 것도 영어 단어 몇 개를 써야 되잖아. 그러니 색깔 넣고 디자인하고 이러다 보면 너무너무나 이제 개고생을 하는 거야, 그게. 엄청난 노동이야. 그래서 한 페이지를 만든단 말이야. 뭐라 그래야 되냐. 하여튼 프로그래머라 그러죠. 그런 일을 했던 거야, 이 친구가.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이게 맨 처음에는요, 한 달 일을 하면 700~800만 원, 10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야. 한 달 밤을 새면 뭐 700~800, 1000만 원 받고, 제일 잘 받을 때는 한 달에 뭐 1500까지도 받았대. 나중에 이게 똥값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나중에 뭐 200만 원도 못 받고 일을 했어. 원래 90년대에는 그 일이 드문 일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그게 원래 고급 노동이야. 고급 노동인데, 그런데 나중에 그게 200만 원까지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일을 하고. 왜 그랬냐. 인도에 그 값싼 프로그래머들이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양산이 된 거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러분 인도가요. 전 세계에서 인공위성 2번째로 띄운 나라인 거 알아요? 제일 먼저 띄운 나라가 미국이고 2번째로 띄운 나라가 인도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인도가요. 여러분 우리는 9구단을 외우잖아. 걔네는 19단을 외우잖아. 19단까지를 외우는 애들이잖아. 그러면서 이 수학에 대해서 이 수학이 엄청 발달한 나라야. 제로라는 개념이 인도에서 나왔다는 거야. 0이라는 개념이. 0이라는 개념은 뭐냐? 양수와 음수의 개념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인도가 세계에서 수학을 가장 잘하는 나라야. 그러니 당연히 뭘 잘해? 공학도 잘해. 그래서 인도가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 많은 거야. 거기다가 인도의 부자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 이상의 부자야. 여러분 혹시 빅뱅 이론 알아요? 빅뱅 이론이라는 미국 시트콤이 있어. 거기 나오는 여자 앞에서는 술 안 먹으면 말 못하는 인도 남자애가 하나 나오잖아. 걔가 엄청난 부자로 나오잖아. 어마어마한 부자로. 인도가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인도의 부자들은요. 집안에 사원을 두고 타지마할 같은 사원을 집안에 두고 있대. 그리고 사람 수대로 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일하는 노예들만 해도 몇백 명인 부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는 일반 서민은 무덤에서 사는 사람이, 집이 없어갖고 무덤에서 사는 사람이 중산층이야. 나머진 길에서 자. 인도 인구 중에 4억에서 5억이 길에서 잔대요. 그래서 인도가 어마어마한 폭탄이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인도의 4, 5억이 노숙자이고, 그리고 무덤이라도 빌려서 남의 무덤에서라도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중산층이라는 거야. 인도 인구가 13억인데 최고 부자는 어마어마한 부자고, 미국의 부자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미국의 부자들도 뜨아하는, 비버리 힐즈에서 감히 명함 못 내놓는 부자가 인도의 부자들. 중국 부자들도 마찬가지고, 중국이나 인도의 부자는 어마어마한 부자고, 그들이 모든 걸 다 갖고 나머지는 철저히 가난한 나라들인 거야. 근데 중국과 인도의 차이가 뭐냐? 중국은 사회주의를 경험하면서 그 국민들한테 교육을 다 시킨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책상 속에 동화인가? 내 책상 서랍 속에 동화인가? 그런 혹시 중국 영화 알아요? 어떤 청소년 선생님이 청소년 선생님이 시골 학교에 선생님으로 가. 시골 학교에 선생님으로 갔는데 시골 학교의 아이가 그 도시로 도망을 가. 내 책상 서랍 속에 동화인가 뭔가 있어. 그 영화를 보면 그게 이제 중국은 그게 공산주의에서 국민 교육을 한 거야. 그래서 모두가 의무 교육을 하라고 그런 거야. 마을별로.
근데 선생이 모자라니까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애를 선생으로 보내. 근데 그 애가 선생으로서의 그 도망간 제자를 찾으러 가고 이런 내용이 이제 영화의 내용인데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인도는 문맹이니 문맹자가 뭐 10억 가까운 문맹자가 있는 거야. 아니야 7, 8억? 7, 8억의 문맹자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은 시골 아주 깡촌까지 시골 깡촌까지 국민 교육을 시켰던 거야.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가장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는 언어 문제. 그건 나중 문제고. 좌우지간 인도. 여러분 그래서요. MIT 들어봤죠? MIT. 그게 매사추세츠 공대인가? MIT가 머시기 그 공과대학이야. 그런데 MIT가 세계 최고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세계 최고 공대 다음이 뭐냐? IIT. IIT가 누구냐? 인도야, 인도. 인도의 공과대학이 세계 두 번째라는 거야. 그만큼 인도의 공업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새 얼간이라는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거기 나온 얼간이들이 IIT 얼간이야? 근데 좌우지간 그런 인도야. 그 인도가 인도 얘기 왜 나왔더라? 인도. 어쩌다가 인도 얘기했다. 인도, IT, 빈부격차, 잘 사는 나라, 소프트웨어, 그렇지, 프로그래머. 그러니까 그 인도가요, 그 IIT가 학생이 몇만 명이래. IIT가 몇만 명이래, 몇만 명. 그 몇만 명의 공과대 학생이 해마다 졸업한다니까. 그러면 걔네들이 프로그래머에서 가장 값싼 인력을 담당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미국에서 프로젝트를 만들면 밤과 낮을 나눠서 미국하고 인도가 12시간 차이래.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실리콘밸리하고 인도하고 계약을 맺는 거야. 그래서 낮 동안에 프로젝트를 여기서 이렇게 하고서 딱 띄워주면 이쪽에 노동자들이 받아서 일을 하는 거야. 그 지금 미국과 인도는 굉장히 그런 분업이 엄청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의 무슨 카드 회사 같은 거 있잖아. 카드 회사에 콜센터 있잖아. 카드 회사 콜센터 직원들을 인도에서 인터넷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카드 회사 콜센터를 운영한다는 거야. 영어가 공용이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유리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프로그래머들이 완전히 몰락을 한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인도의 그 직원들은 너무너무 저임금으로 일을 한다는 거야. 예. 그게 지금 우리 세계의 문제야. 자, 여러분 우리 전 세계에서 1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몇십만이래. 세계에서 1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몇십만이야. 몇만인가 몇십만이 굶어 죽는데 그러면 그 몇십만이 굶어 죽지 않게 할 식량이 모자란 걸까요? 식량이 모자란 걸까요? 식량이 남아돌아요. 식량이 남아돌아. 그래서 그 남아도는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해양 오염의 원인이 육지에서 버린 음식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굶어 죽느냐? 그 세계를 움직이는 금융 자본들은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는 인구를 이 지구가 부양할 수 있는 인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1년에 몇십만은 굶어 죽어야 된다는 계산을 갖고 있다는 거야. 1년에 몇십만은 굶어 죽어줘야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을 부양할 수 있다. 그래서 굶겨 죽인다는 거야. 지금 인류는 그러면 모두가 다 같이 먹고 살만한 세상을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될까요? 된다는 거야. 충분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인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막 좁다고 우리는 서울 그러니까 도시 우리 한국 사람들 도시 생각하잖아. 도시에 어딜 가나 우리 지금 집 밖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살고 막 당연히 우리 동네 도봉구에 갑을 나눠져 있어. 도봉갑이
도봉 인구가 한 25만 대. 도봉구의 인구가 25만이라고. 유권자가 25만인가 보다. 유권자가 25만이야. 그리고 이제 도봉갑이 12만. 그리고 우리 동네가 그 중에 6만. 그 중에 유권자가 4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좌우지가 이제 이 정도가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 종일 전철역 안에서 수천 명을 만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전 세계가 우리처럼 막 포화 상태인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지금 전 세계 땅 중에서 인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몇 프로 안 돼. 여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인류가 거주하고 있는 땅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인류는 공전 공영이 가능한 거야. 그런데 안 한다는 거야. 실제로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그 여행 채널 같은 걸 많이 봐봐. 그러면 그게 사회 공부야. 그게 지리 공부고. 여러분 미국의 야간 지도 봤어요? 미국의 밤에 불 켜진 지도를 봐봐. 그러면은 오데호 연안에 조금 살아. 동부 해안 지역에 좀 살고 남부 이 플로리다 여기 이 해안지대에 좀 살고 그 다음에 서부 해안지대에 좀 살고 가운데는 거의 빛이 없어. 몇 군데만 조금씩 빛이 나요. 미국만 그래? 저기 뭐야 이 라틴 아메리칸 인구가 많다. 그거 다 도시에 모여 살아. 도시에 다 모여 살아서 그렇지 시골에 가면 몇 가구 안 살아요. 못 사는 나라들의 특징이 전부 다 몰려 살아. 중국도 마찬가지야. 중국의 인구 엄청 많다 그러잖아. 모여 살아. 모여 살아서 그렇지 그렇게 막 모든 곳이 그렇게 빡빡하게 다 꽉 차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뭐냐? 전 세계 인구가 공존하고 공영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공존 공영을 반대하고 이 빈부격차를 유지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야.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빈부격차가 있어야 그래야 좀 더 자기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부자가 남들보다 얻는 게 더 있어야 부자가 되려고 노력할 거 아니냐. 그래야 인류가 발전한다. 인류가 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다. 적자 생존, 약육강식, 빈부격차는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누구의 논리? 이게 세계를 지배하는 금융자본가들의 논리야. 그들이 모든 세계의 언론을 장악하고 세계의 이 시민들을, 세계의 인간들, 자유인들을 그 가난 속에 담궈두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할게. 소방관 이야기로 또 넘어갈게요. 물론 여러분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 재미없죠? 예. 이런 얘기하니까 재미없죠? 그래. 이게 아무나 이해하는 내용은 아니야. 아무나 이해하는 내용은 아니라서 재미없는 것 같은데 이 소방관 합동 분향소 얘기는 내일 하자. 내일 하고 넘어가고 지금 시간이 5시 45분이야. 다음, 예. 마지막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오늘 아침에 김현정 쇼가 난리가 났어. 박근혜가 휴가를 간다.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를 가겠다 그랬더니 어디서 휴가를 가냐. 지금 상황이 어느 상황인데 어디서 휴가를 가느냐.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통령도 사람인데 휴가를 가야죠.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쉬었다 오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휴가를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러면서 싸움이 붙은 거야.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김현정 쇼가. 예. 나는 휴가 가지 말라는 사람들에게 반대합니다. 가라고 그래. 안 가도 별 차이가 없어. 가능하면 멀리 가면 좋겠어. 아니 있어봤자 어디서 비서실이 어디서 뭐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국민이 수백 명이 죽어가도 와서 회의도 하는 자랑 안 하고 있으나 마나야. 휴가 가라고 그래. 계속 쉬라고 그래. 한 3년 반? 한 3년 6개월
쭉 쉬라고 그래. 별 문제 없어. 안 돌아오는 게 도움이 돼. 가서 오지 마. 아니 뭐 있어서 도움이 돼야 말이지. 국민이 수백 명이 죽어가도 죽는지 알지도 못하고 구조가 안 되고 있는데도 구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애들 다 물속에 잠긴 다음에 한 명의 희생자도 없게 하라 뻘소리를 하지 않나? 애들 다 물에 잠기고 8시간 지난 다음에 왜 구명조끼 입고 못 나오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8시간 동안 어디서 뭐 했는지 알려지지가 않았어 지금까지. 그리고 내가 평상시도 몰라. 평상시도 외국에 나가는 거 말고는 뭐 하는지 몰라. 그죠? 뉴스에 박근혜가 뭐 했다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 지금 이제까지 내가 겪은 대통령 중에 날마다 뭐 했다는 뉴스 안 나오는 건 박근혜밖에 없어. 그지? 박근혜가 외국에 1년에 몇 번 갈 때만 움직이나 봐. 평상시엔 뉴스에 안 나와. 뭐 했다 이런 얘기 안 나와. 안 하는 거야 일. 그니까 휴가 가네 안 가네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마. 되도록이면 멀리 가라고. 되도록이면 멀리 가서 안 와도 된다고. 그렇게 좀 전해줘.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제가 2시에 시작해가지고, 예. 2시에 시작해서 깜짝 놀라셨죠? 제가 사실은 오늘, 앞으로 제가 한 달 정도는 방송을 좀 쉬어야 되겠다. 내가 좀 쉬면서 건강을 좀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내가 아까 1시간을, 한 45분을 밑밥 딱 깔아놨는데, 안경 낀 화원이 전화를 한 거야. 내 45분 동안 밑밥을 깔았는데, 안경 낀 화원이 전화해가지고, 자기한테 이상한 전화가 내리 3통이 왔다. 그래가지고 내가 45분 동안 뻘짓한 거 아니야. 아, 시간 아까워, 진짜. 좌우지간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원래, 8월까지 이제 쭉 한 40일 쉬겠다를 했는데, 안경 낀 화원한테 전화한 새끼들 때문에 내가 쉬지도 못하고, 내일 또 방송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재방송 시작하면 내가 막 아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크게 걱정하지 마. 아프긴 아픈데, 아까 좀 재방송, 얘기할 때는 내가 한 달을 쉬어도 아무 말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도를 심하게 얘기한 거야. 견딜만 하니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말고, 어떤 씹새끼들이 우리 안경 낀 화원을 또 건드린대잖아. 그럼 내가 또 지켜줘야지. 그건 내 전문이잖아. 나는 투지로 사는 여자. 내가 몇 번 말하니? 내가 지난 수요일 날도 네 8시까지 다 안 건드리면 내가 8시에 집에 온다 그랬는데 이 새끼들이 7시 55분에 와갖고 뻘소리하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내가 그때 9시 반까지 내가 개고생하고 12시간 넘게 방송을 하느라고 내가 녹화하는 매니저들한테 혼나고 막 엉덩이가 무른다고 막 엉덩이 뼈드락지 났다고 막 욕먹고 막 이 새끼들 진짜 집에 갈라 그랬는데 내가 5시에 집에 갈라 그랬는데 못 가게 해가지고 못 찍게 해가지고 8시까지 하고 8시에 집에 갈라 그랬는데 또 와갖고 시비 걸어갖고 밤 10시 반까지 하고 내가 이번에 한 달 쉬려고 했는데 이 새끼들이 쓸데없이 그냥 안경 끼고 건드려가지고 내가 또 방송해야 돼. 내가 더 죽겠는데 진짜. 씨발놈들아. 개놈 새끼들 진짜. 내일은 우리 제목과 관계된 누굴 위해서 야권연대 거부하나, 네, 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네, 수길이가 누군지는 알지? 병신 수길이라는, 예, 호를 부여받으신 두 양반, 도대체, 아니, 내가 이렇게 막 더 아픈 게, 수요일 사건보다, 동작이 야권연대 안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더 아픈 거야. 막 동작만 생각하면, 이제 이쪽이 막 굳으려고 그래. 나 진짜, 동작만 생각하면, 계속 이쪽이 굳어갖고, 이쪽을 계속 신경 썼더니, 이제 이쪽이 굳으려고 그래. 하여간, 이번에, 나경원이 되면, 책임질 인간 많어? 이번에, 야권연대 안 해가지고, 이제 나경원이가 당선되면, 각오들 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